자, 이제 혁명 3.0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나라죠. 새로운 나라를 결국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나라는 어떤 모양을 할 것인지 이제 오늘부터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 앞섰던 내용을 통해서 우린 좋은 의사결정 체계를 가졌죠.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또 좋은 상업 도구를 또 갖게 되었어요. 코임이라는 기구를 넣어가지고 화폐를 전자화한다고 했었죠. 그렇게 가장 원초적인 기초체계를 일단 단단히 깔아놓은 그 위에다가 이제 마음껏 좋은 나라를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단을 이루고 사는 이유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게 그 첫 번째 이유일 거예요. 보호가 목적이라면 집단의 크기는 클수록 좋은 거고요. 현대사회에서 인간 집단이라 하면 개념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곧바로 국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가 크다는 거는 단순히 땅의 크기나 인구수를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되는 그 번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총생산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통계 지표인 GDP야말로 그 국가의 크기를 가늠하는 가장 좋은 잣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중국의 대다수가 아마 좀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빈민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여하간 많은 인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여하간 GDP는 세계 2위고 누구도 그들의 크기가 세계 2위임을 부정하지 않아요. 크기는 곧 번성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영토가 크다는 것은 많은 인구를 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많은 인구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많은 생산이 많은 인구를 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개개인의 삶의 질을 논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국가의 크기, 집단의 크기, 그리고 그게 집단의 크기가 곧 개인의 보호가 보다 더 잘 보장이 된다는 얘기고 개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생존하기 위해서 번성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번성하려면 남의 나라와 비교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번영이라는 거는 집단 생존의 필수인 거고요. 개개인들의 풍요와 즐거움을 위한 필수이기도 하죠. 그 번영의 조건으로 개인의 자유를 꼽았던 아담 스미스에 완전 공감을 하고요. 이 혁명 3.0이라는 것은 아담 스미스에 100% 공감을 하고요. 또한 역사적 사실로도 개인의 자유가 첫 번째다라는 것을 보아서 확신하면서요. 21세기에 이미 누리고 있는 어떤 기술을 그 제도 체계에 적극 도입을 해서 좋은 국가를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졌더라도 그 쓰레기 같은 일부가 정치꾼 같은 그런 놈들이 엉망으로 만들 수 있음을 역사를 통하고 현실적으로도 맨날 텔레비를 봐서 알죠. 쓰레기 같은 일부가 나서지 못하도록 굳건한 정치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앞서서도 드렸었어요. 아무리 좋은 나머지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어봐야 정치꾼 놈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놈들이 나서지 못하도록 정치 제도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우리가 겪었고 100년 가까이 겪었고 그 이전에 서구에서는 더 한 100년 정도 더 역사가 있어서 흘러온 역사가 있어서 그 이전 세대 얼토당토했던 그 이전 시대에 비하면 충분히 그 역할을 어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훌륭히 수행을 했지만 그 결과로 기대치도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 높아진 기대치까지 충족시키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저희가 상상해보지 않을 수, 제안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를 생각한 거고요. 꼭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화폐는 그 개개인의 자유로운 번영을 방해하지 않을 새로운 경제제도, 그 경제제도라는 것 이 자체가 곧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국가의 틀 그 자체인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새로운 경제제도의 필수적인 기초 구조인 겁니다. 전자화폐가. 자, 이제 그렇게 두 가지가 선행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상상해 봅니다. 그 집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 공금이 필요하죠. 그거 객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객출을 할 것인지, 자, 세금 제도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전자화폐로 계약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편해지고 돈거래가 투명해지고 범죄 예방에 유리하다는 등의 장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과세제도의 혁명을 제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 앞선 국부론의 세금편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좋은 세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공평해야 합니다. 이것을 공평이라는 거는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얻은 자가 얻은 만큼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 왜? 많이 얻은 것은 공공의 혜택을 그만큼 받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임의로 정해져서는 안 되고 특정인을 노려서도 안 된다. 자, 세 번째, 내게 편해야 한다. 돈이 쓸 데가 얻으면 편하다. 네 번째, 징수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그 국민들한테 많이 뺐는데 국가 공금으로 도달하는 거는 얼마 안 된다면은 피고 더 많이 걷어야 될 거죠. 피곤하죠, 서로. 예, 걷는 거는 뭐 세무 공무원들이 걷든가 뭐 누가 걷든가 여하간 어떤 제도를 통해서 걷는데 걷는 비용이 많이 들면 그렇잖아요. 더 많이 걷든가 국가는 뭐 제대로 된 국가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징수 비용은 적게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공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기준 자체가 매우 모호해서 공평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서 논하는 그 자체로 소모적일 수밖에 없지만 대체로 많이 버는 자가 많이 내게 하자는 데에는 별로 이견이 없어요. 부자가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논조이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애정 어린 측은지심을 보이며 부자들에게는 질투심과 적대감을 보이는 것은 대개의 사람이 갖는 윤리적인 공감이죠. 뭐 이것도 뭐 따져봤자 끝도 없을 관점의 차이일 뿐이기에 뭐 따로 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하지만 부자에게 짐을 얹어놓고는 대부분의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부자에게만 또 얹고 또 얹고 또 얹는 것은 분명 공평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소득세가 10%라면 10억 원을 버는 사람이 1억 원을 내고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300만 원을 내면 그것만으로도 많이 번 사람이 많이 기여하자는 의도에 부합한 것이거늘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냈잖아요. 300만 원보다는 1억 원이 많은 거잖아요. 현실은 10억 원을 버는 사람이 4억 원을 내고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0원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공평한 것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 뭐 3천만 원 버는 사람은 공평하다고 하겠죠. 근데 솔직히 치사하지 않아요? 빵원 내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는. 대체로 부자들은 정책 결정자의 위치에 서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에게 많이 걷어봤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장과 타인에게 전가될 뿐임을 보통 일반 대중은 모르죠. 모르죠. 그냥 부자한테 4억 원을 거두니까 야 많이 거두니까 좋다 하지만 본인은 빵원을 내지만 사실은 이렇게 걷지 않았으면 이 부자가 여기한테 3천만 원 줄 게 5천만 원 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하간 부자들은 그렇게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대체로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대중, 민중은 어떤 조삼모사의 원숭이처럼 그들에게 농락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4억 원에 안도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빵원 내는 것 자체가 치사스럽잖아요. 왜 공짜로 살려고 그래요. 집단의 혜택을 누리면서. 일반 대중은 부자에게 많이 걷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정작 그만큼 자신들이 쓸 물건값에 더해져서 결국 자신들이 부담한다는 것을 모르니 가엾을 따름입니다. 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이 카드 사용이라는 게 바로 그 전자화폐라는 거예요. 이 차원이 다르게 명확해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노점상과 시장 상인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이 현금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소득을 감추고 많이 벌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편이에요. 뭐 그리고 또 어떤 세금 체계의 부당함을 이제 예를 또 하나 들자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한 사람들을 사업자로 볼 건지 아닌지 기준을 명확히 국가가 제시하지를 못해가지고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 간에도 누구는 수천만 원의 부가세 환급을 받고 누구는 못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나 다주택자 중과세 등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 세금 체계가 급조되었다가 사라졌다가 하죠. 누군가를 노리고선 세금 체계를 막 만들고 빼고 막 이래요. 그런 경우 성실한 실수요자들은 대체로 손해를 보고 정책과 제도를 건너뛰며 소득을 올리려는 여우들이 대개 이익을 가져가기 마련입니다. 대체로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여우 같은 놈들이 이득을 가져가죠.
대개의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제도를 통해서 매월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제하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뭐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요. 이것이 세금을 내게 편하게 해주는 제도이고, 그리고 가장 거부감이 적어요. 왜? 받는 돈에서 뗐기 때문에, 받는 순간 뗐기 때문에. 근데 그 외의 소득자들은 1년의 소득을 종합정리해서 신고하며 종합소득세를 내고요. 사업자들은 또 분기마다 매출을 정리해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요.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3개월마다 내는 세금, 이거 미칩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뭐 전체를 놓고 따지면 풍요를 누리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리고 물론 빈곤한 사람도 소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대체로 간당간당한 선에서 지내고 있어요. 사업체라는 것도 겨우 살림을 꾸리는 그 간당간당한 업체가 절대 다수인데 3개월마다 내는 세금이란 것은 뭔가 맨날 돈이 말랐을 때 닥쳐드는 기분이 들면서 사람 미치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산세까지 내는 경우가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거라고는 해도 여하간에 어려운 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제도이면은 틀림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소득이 있을 때 그때그때 떼어가면 괜찮은데, 하루 단위로 떼가면 괜찮은데, 하루 단위로 소득이 생겼으면 그때마다 떼가면 괜찮은데, 이거 몰아서 내니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풍요로운 회사들은 별로 안 미치죠. 돈 많으니까. 근데 대체로 어려운 사람들이 미친단 말이에요. 아마도 매주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업자들이 반가워할 리는 없겠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전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이러자면은 그 걷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뭐 한 7배, 8배 필요하면 그 사람도 월급 주는 데만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걷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거 못했던 거예요. 한국은 공공업무의 효율이 굉장히 좋은 나라로 꼽힌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선진 외국의 행정 업무를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한결같이 이에 대해 공감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연간 인건비만으로 1조 원을 넘게 쓰고요. 사업비와 경비를 포함해서 1조 6천억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전국 130여 개 건물과 땅에 대한 기회비용은 세마지 않은 거고 순수하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옳다는 얘기예요. 세무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단순 사무 업무 외에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제대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조사하고 징수하는 업무도 포함돼요. 근데 대체로 추가로 비용을 들여 애쓰더라도 비용만큼의 세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선에서 그 업무는 방기되기 마련이죠. 만약 어떤 누군가 탈세 혐의가 있는데 이 사람이 2억 원을 안 내고 있어요. 근데 이 2억 원을 거두려고 세무공무원 100명을 투입해서 1년간 조사를 시킨다. 그래서 20억을 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국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리가 없죠. 20억 들여서 2억 원을 걷어내는 짓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념적으로는 탈세하는 놈을 공식적으로 용인을 해준다는 게 돼버리니 모순이죠. 그죠? 2억 원을 정당하게 딴 사람들은 내고 있고 누군가는 탈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걷어내고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걸 안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살인 용의자를 귀찮으니까 조사 안 할 거야. 이거는 국가로서의 의무를 안 하는 거죠. 국가로서의 존재 이유가 희박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딜레마란 말이에요. 앞의 전자화폐와 법정 통화에서 모든 동거래는 코엠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했죠. 그래서 코엠 체제 하에서는 기존의 모든 세금을 없앨 겁니다.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프롤로그였어요.